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에 이어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행동에 동참하는 것으로 뜻을 모으자 정부는 국민들까지 이를 셈이냐며 교수들을 맹비난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2,000명 증원안을 놓고 여전히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가운데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도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은 오는 15일을 결단의 날로 삼았습니다. 소속 교수들의 의사를 물어 그날 사직서 제출을 결의하고 제출 시기도 정하겠다는 겁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부산대, 울산대 등 비상대책위를 꾸린 19개의 의대 교수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정부는 즉각 명분 없는 집단 행동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리고 병원 측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교수들이 당장 의료 현장을 떠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타협을 모색한 자리에선 양측의 입장 차이만 다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삼았다던 논문의 저자는 오히려 증원 폭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게 되면 그것을 다시 돌아오게 할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럼 5년을 정부에서 얘기하셨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완화시켜서 10년 정도에 걸쳐서 목표수를 맞추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반면 정부는 의료계가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만 감싸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감하게 가느냐, 조금 단계적으로 가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나무라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나무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자를 등지고 나가 있는 전공의들을 나무라는 소리는 저는 별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어제 하루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도 511명으로 폭증하면서 집단 유급 사태도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학은 학생들을 교육해야 할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대를 찾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팻말 시위에 나선 교수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의대생 단체에 대화를 요구한 시점은 오늘 오후 6시. 하지만 어떤 만남도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전공의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대형 병원들은 수술이나 입원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요. 그래서 환자들은 이른바 2차 병원 그리고 전문 병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의료 전달 체계를 개혁하고 전문 병원과 공공병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00병상 규모의 서울의 한 종합병원. 관절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응급실에서 전동공구에 손을 베인 남성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요. 근육이 끊어진 게 보여요. 어깨가 빠진 환자는 수술 중이던 전문의가 내려와 처치에 나섭니다. 응급실에서 포류가 있어가지고 부랴부랴 내려온 겁니다. 부러진 조각이 사이에 껴서 일반 방법으로는 팔이 안 들어가가지고. 외상 환자뿐 아니라 장염 증상을 보이는 어린이 환자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큰 병원은 파업 때문에 진료를 못 볼 것 같아서 여기 근처 병원 응급실이 있는 곳에 왔는데 빨리 볼 수 있었어요. 12개 병상 규모의 중환자실은 1개만 빼고 모두 가동 중입니다. 병원은 환자들이 몰리면서 병상을 더 늘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좀 많이 과중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요즘에.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상태예요. 수술실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수술은 30건가량. 보통 학교 방학이 끝나면 수술이 줄어드는데 지금은 18명의 전문의들이 쉴 새 없이 수술에 나서고 있습니다. 3월이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조금은 수술이 이제 감소를 하는 추세에 들어서는데 최근에는 확실히 겨울철과 비교해서도 꽤 많이 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공의 이탈 움직임이 시작되기 전과 비교하면 이 병원에서 외래는 19%, 입원은 22%, 수술은 73%나 늘었습니다. 다른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 이탈로 진료에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2차 병원이나 전문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3월에는 예전에는 100건 이상이었는데 지금 160에서 180건 정도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동네 병원에서 상급 종합병원까지 이어지는 의료 전달 체계를 손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병원 규모에 따라 책정되는 현재의 수가 체계 대신 전문성을 갖춘 전문 병원이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국민의힘이 광주 5.18 폄훼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 후보의 사과가 진정성 있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는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5.18 관련 단체들은 더 이상 5.18을 농락하지 말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야당들은 국민 상식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밤늦게까지 회의를 이어간 끝에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적인 사과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국민 눈높이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눈높이 맞는 거 아니에요? 도 후보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한 게 큰 결정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진정성이 인정돼가지고 그 헌법 전문에도 넣자고 인정해주고. 논란이 불거지고 이틀 만에 1차 사과로 언행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도 후보는 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저녁 회의를 시작하기 직전에 과거 미숙한 생각을 깊이 반성하며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두 번째 사과문을 SNS에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도 후보의 발언이 당 정강 정책에 5.18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2020년 이전이라는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도 후보는 그 이후에도 5.18을 학살로 규정하는 건 허구적 신화에 가깝다는 기고문과 전두환 씨를 가리켜 평화적 방법으로 새 시대의 문을 열었다는 등 문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5월 단체는 국민의힘이 5.18을 농락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반발했고 대구 지역 시민단체도 공천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다. 공천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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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에선 일베 글을 공유하고 독재자 전두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공천장을 내주는 게 국민 눈높이냐. 도 후보는 시민이 아닌 당 지도부에 사과했을 뿐이라는 등의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도 후보는 5.18을 폄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본인의 유튜브와 두 차례의 사과문이 담긴 SNS 계정을 갑자기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 대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할 거란 취지로 직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던 도태우 후보의 공천이 결국 유지된 건데요. 대구 경북 지역 민심을 고려한 거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국민의힘의 중도층 확장 전략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남호 기자입니다. 도태우 후보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이 표출한 문제의식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은 그 발언이 가볍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네 차례나 회의를 이어가면서 도 후보 자격을 논의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결국 공천 자격을 유지하기로 한 배경엔 특히 대구 경북 지역 민심을 고려한 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어쨌든 간에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고려를 해야 될 사안도 있었을 거고.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인데다 과거 발언으로 공천을 취소하기 시작하면 비슷한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라고 여당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오늘 공식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한동훈 위원장은 따로 언론과 접촉이 없었습니다. 이미 도 후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국민 대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그동안 민주당 공천과의 차별을 강조해온 상황이 무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당보다 국민의 눈높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거 없잖아요. 이번 결정이 중도층 표심을 멀어지게 하는 요인도 될 수 있다는 해석과 관련해 수도권 출마자들로서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읽힙니다. 앞으로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 쓰고 넘어가려고 했다. 그러면 임기 중에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는 15일 광주 방문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민주당에선 서울 강북을 지역구 경선을 통과한 정봉주 전 의원이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발목 지뢰를 밟는 사람에게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는 식이었는데 부상당한 장병들을 조롱한 거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 전 의원은 사과했지만 국민의힘은 그를 공천한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막말 경계령을 내리면서 어기면 공천 취소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지난 2017년 북한의 스키장 활용 방안을 두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DMZ. 발목질에. DMZ에 들어가고 경품을 내는 거예요.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예요. 2015년 북한군의 목함 지뢰에 우리 군 2명이 다친 사건을 조롱한 거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 전 의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으로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1월 4일 정 전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국민을 벌레로 표현한 일까지 거론하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섬뜩하고 천박한 정 후보의 막말과 욕설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 끔찍함입니다. 이런 막말꾼을 공천한 민주당의 책임은 너무 큽니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주의하라며 위반할 경우 공천 취소를 포함해 긴급 징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과거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노인 비하 발언 등으로 역풍을 맞은 적이 있는 데다 최근엔 당대표 본인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를 비하하는 이찍이란 말을 썼다가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과 당의 구성원들도 앞으로 더 한층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하위 평가로 경선에서 30% 감점을 받은 현역 박용진 의원을 누르고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서 공천받았습니다. 광주 서구갑 경선에서도 송갑석 의원이 지면서 박광온, 윤영찬 등 하위 평가를 받았다고 공개한 현역 의원들은 단 한 명도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두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입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 지역구 17곳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비명계 의원들을 깎아내리는 이른바 수박 발언으로 당 징계를 받은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과 대표적 친문계인 전해철 의원의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몫으로 뽑혔던 후보 2명이 과거 반미 행적 등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연달아 사퇴했는데요. 시민사회 측은 일련의 비판이 철진한 색깔론이라면서도 대체 후보를 찾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추천된 인사들이 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불만까지 나왔는데 이 같은 논란은 급히 위성정당을 추진하면서 이미 예고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하며 비례위성정당 후보 검증에 의미를 부여했던 이재명 대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연합비례정당을 구성할 때 이미 서로 합의된 정해진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중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됐다가 이른바 반미 논란에 휩싸였던 전지의 정영희 후보는 이후 잇따라 후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사퇴한 후보 측은 철진한 종북 타령을 한다며 여당의 공격에 맞서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조차 방어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에 대한 유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남성 후보인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민주당은 이들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시민사회 몫으로 사회 경제적 약자의 대표성을 띈 후보를 기대했던 민주당으로선 막상 받아든 명단이 진보단체나 당파성 강한 인사들로 채워지자 당황한 기색마저 엿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당초 서로 약속했던 것과 다르고 빈 공간을 비집고 들어온 꼼수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우리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기에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면서 민주당이 범야권 비례연합을 통해 시민사회에 부여한 후보 4명의 추천권이 사실상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초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선거제를 발표하면서 시민사회 연합 방식으로 준위성정당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미 예고됐던 논란이 노출됐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시민사회 후보를 추천하는 국민후보심사위는 내일 정오까지인 후보 재추천 시한을 앞두고 현재 대책을 논의하며 경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서울 용산을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용산이 심판 벨트의 핵심 축이라면서 연일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 8명을 제명하면서 비례위성정당의 기호를 위쪽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 출석 시간이 미뤄지며 유삼영 후보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을 방문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이틀 같은 곳에서 지원 유세를 벌였습니다. 유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맞서 싸웠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권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주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양평을 시작으로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R&D 예산 삭감 등 현 정권의 실정을 부각하는 지역으로 유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작을에 이은 용산 유세에서는 심판 벨트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위치한 선거구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김으로써 용산을 심판 벨트의 핵심 축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 대전 충청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을 만나며 정권 심판 유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로 보낼 비례대표 현역 의원 8명을 제명했습니다. 비례대표가 직을 유지하며 당을 옮기려면 제명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의원 명단은 모레 의원총회 의결 이후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있다 없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희 비례대표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 처음 등장했던 이른바 의원 꺼주기는 의석수대로 당명이 배치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위쪽에 올라가기 위한 꼼수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주도의 더불어민주연합도 현재 6석인 정의당보다 많은 수의 민주당 의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출국 금지가 해제된 지 이틀 만에 호주로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제 공식적으로 대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언제 또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까요? 조사 일정이나 방식도 문제지만 수사 대상이 대사로 부임한 상황 자체가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윤상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대사님!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호주 정부의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아직 공개 외부 일정 없이 대사관에서 대사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면 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외교관도 국내에 자주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당장 다음 달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외교부 장관이 주재하는 재외공관장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전 장관도 참석하기 때문에 귀국 시점에 맞춰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해병대나 국방부 관계자 조사도 착수 못한 공수처가 피의자인 이 전 장관 일정에 맞춰 수사 속도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전 장관이 따로 자진 귀국해야 한다면 현지 외교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대사로 부임한 초유의 상황은 수사 일정뿐 아니라 수사의 내용과 성패에도 영향을 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과 공수처 등 수사 경험을 가진 여러 법률가들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여부가 쟁점인 직권남용죄 수사에서 증거나 진술에 따라 하급자들은 공범이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면서 상급자에게 다시 공직을 맡기고 출국 금지를 풀어주면서 면죄부를 준 듯한 상황 자체가 진술에 영향을 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호주 대사 웬 말이냐? 도주 대사 구속하라! 구속하라!
진보 성향의 현지 교민단체는 한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종섭 대사 부임을 규탄했습니다. 오는 24일 교민이 가장 많이 사는 시드니에서도 규탄 집회가 열립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이나 무허가 건물을 속여 팔아서 거액을 챙기고 이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은 이들이 대거 적발이 됐습니다. 특히 개발 예정지의 땅을 미리 사두고 버티는 이른바 알박기 수법을 통해서 150배 이익을 챙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화성시의 한 농지. 바로 옆으로 철길이 나 있고 차가 진입할 수도 없는 맹지, 평범한 논밭입니다. 한 기획부동산 법인은 이곳을 사들인 뒤 투자 가치가 있다는 허위 광고를 냈습니다. 투자자들이 모이자 농지를 수백 분의 1로 쪼개 3배 비싼 값에 되팔았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투자 지식이 거의 없는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노후 자금 소액 투자로 좋다는 말에 속았습니다. 기획부동산들이 또 세금을 제대로 신고 안 하고 바로바로 또 이렇게 그 사업을 이렇게 폐업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생겨가지고 저희로서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서울의 한 재개발 예정 지역에도 여지없이 투기 세력이 몰렸습니다. 한 외지인은 이곳에 무허가 건물을 사들인 뒤 4개월 만에 6배 비싸게 되팔았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알박기로 거액을 챙긴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아내 땅 일부를 산 뒤 개발 시행사에 팔지 않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는 시행사에게 웃돈을 받아내고도 양도소득세를 탈루했습니다. 이런 알박기 수법으로 땅을 산 값의 150배를 챙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행사가 사업 확정 전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과 알박기, 무허가 건물 매매 등으로 거액을 챙기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96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바로간다 사회팀 구나영 기자입니다. 현재 15층짜리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이곳은 불과 3년 전까진 주유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처럼 최근 몇 년 새 전국의 주유소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끔히 철거돼서 다른 시설이 들어서는 건 일부 대도시에 국한된 이야기고 대부분 무기한 휴업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을 지나는 56번 국도 위에 녹슨 주유소 표지 하나가 우뚝 서 있습니다. 표지를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주유시설 주변엔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고 마지막 영업이 언제였는지 가늠조차 안 될 정도로 엉망입니다. 이 커다란 부지에 크고 작은 폐기물들은 물론이고 이렇게 소형 지게차, 오토바이, 자동차까지 버려져 있는데요. 작은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원주의 한 마을 한복판에도 수년째 영업을 중단한 주유소가 흉물처럼 방치돼 있습니다. 처음 여기 생겼을 때부터 영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몇 년도? 재작년이야. 지저분하고 좀 신경 쓰이죠. 근처엔 쓰다 남은 기름마저 그대로 놔두고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 주유소도 있습니다. 주유소 한편에는 이렇게 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통에 담겨 방치돼 있고요. 제 뒤편으로 보시면 저렇게 언제 마지막으로 사용했는지 모를 주유기도 눈에 파묻혀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주유소 개수는 집계를 시작한 2003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영난에 문을 닫은 겁니다. 코로나19와 전쟁으로 고유가가 지속돼 가격 경쟁이 심화된 데다 유가 부담을 의식한 정부가 알뜰 주유소 사업을 확장하면서 경쟁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앞으로의 전망마저 어둡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는 거는 몇 원에서 한 10원 정도 이익이 생기는데 카드 수수료 제하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대부분이 요새 적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폐업도 쉽진 않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시설 철거와 토양 정화를 해야 하는데 평균 1억 5천만 원, 많게는 5억 원이 들기 때문입니다. 대도시가 아닌 바에야 땅값이 싼 지역에선 땅을 팔아도 철거비를 못 댑니다.
그나마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 직영 주유소들은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로 바꾸는 등 업종 전환을 시도할 수 있지만 개인은 그럴 여력이 없다 보니 폐업 대신 별 조건이 없는 무기한 휴업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흉물로 방치됐을 때 환경 오염, 토양 오염이 발생 가능하고요. 국가에서 지금 실제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떤 그 진척들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다. 문을 잘 닫도록 지원해달라는 업계 요구 속에 지난 2022년 말 주유소 폐업 지원책을 담은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반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한때 휘발유 차량의 판매량까지 위협하면서 인기를 끌었던 경유차의 판매량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신규 등록 대수가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지면서 LPG 차량보다도 판매량이 낮아졌는데요.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박철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하루 20만 대 이상이 오가는 자유로의 한 LPG 충전소. 주 고객은 여전히 택시지만 최근에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물론 화물차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도심을 못 들어가게 한다고 경유차를 없앴으니까 이제 그래서 LPG로 바꾼 거예요. LPG 차량이 크게 는 반면 지난달 전국 경유차 등록 대수는 11,500여 대, 작년 같은 기간의 절반도 안 됩니다. 사상 처음으로 LPG 차량 신규 등록 대수가 경유 차량을 추월했습니다. 올해부터 대기관리 권역법이 시행돼 1톤 경유 트럭은 신규 등록이 안 되고 어린이 통학 차량도 경유차 운행이 금지된 영향이 컸습니다. 대기 권역법으로 인해서 이제 소형 버스하고 1톤 트럭 같은 경우는 디젤이 단종이 됐고 디젤 단종이 되면서 기존의 LPG 트럭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기름값이 적게 들고 연비와 힘이 좋다는 장점 덕에 2016년만 해도 경유차는 신규 등록 차량의 50%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17%까지 급감했습니다. 환경 관련 규제에 지난해 요소수 사태까지 겪으면서 경유차에 대한 선호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재작년부터 국내에선 디젤 세단 차량의 생산이 중단됐고 지난해부터는 산타페와 제네시스 GV80, GV70 등 SUV 차종에서도 경유차를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조만간 신규 등록 차량 중 경유차의 비중이 1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최근 현직 경찰관들의 비위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서울경찰청장의 경찰청장까지 직접 나서서 강력하게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 이후에도 뇌물 사건에 미성년자 성매매까지 줄줄이 터져나왔습니다. 잔뜩 풀어진 경찰의 복무기강, 자칫 전체 치안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골목에서 화물차가 멈춰섭니다. 그러자 뒤따르던 SUV 차량이 그대로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뒷차 운전자는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몇 시간 전 대구 남부경찰서의 교통과 팀장도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등록 안 된 차량이 들어와가지고 그 차 주위를 살피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뭐 하는데 근데 그 이후에 경찰이 왔어요. 현직 경찰관이 10대 여학생 성매매를 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아 입건이 되고 지역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아온 경찰관이 구속 기소되는 등 음주와 무관한 비위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기에 술에 취해 길 가던 시민을 폭행하고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깨우러 온 다른 서 경찰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윤익은 경찰청장은 비위 행위를 한 경찰관을 가중처벌하는 특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조지호 서울청장도 일선서의 경고와 함께 과도한 음주와 회식을 하지 말라는 공문까지 내려보냈습니다. 수뇌부의 강력 경고가 먹히지 않는 이유는 뭘까? 취재에 응한 복수의 일선서 간부급 경찰은 오히려 현 지휘부의 인사평가 기준이 들쭉날쭉이다. 입직 경로에 따른 차별은 여전한데 적재적소가 무너지니 복무 기강도 아래 위 할 것 없이 해이해졌다고 스스로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사 원칙을 바로 세우고 조직 문화도 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제 식구 감사기다라는 인식이 더 자리 잡을 정도였고 경찰관 스스로도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경찰은 다음 달 11일까지 발령된 특별 경보에 따라 비위 행위자를 엄단하고
관리 부실이 발견되면 책임자도 엄중 조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네, 지은 지 3년밖에 안 된 서울 강남의 신축 아파트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가던 승강기가 갑자기 멈추면서 타고 있던 주민이 크게 다쳤습니다. 일단은 정전으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보는 MBC 조희형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오전 7시 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승강기 내부를 찍은 CCTV 영상입니다. 갑자기 승강기가 흔들리더니 홀로 타고 있던 40대 주민이 쓰러집니다. 지상 1층에서 지하 4층으로 내려가던 승강기가 지하 2층에서 갑자기 멈춘 겁니다. 남성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다 겨우 일어나 비상벨을 눌러보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결국 휴대전화로 아내에게 연락해 119 신고를 부탁했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사고 3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패닉 상태가 되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진짜 죽음 전의 느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사고로 남성은 이번 척추뼈의 금이가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일주일째 조사 중인데 일단 사고 직전 해당 아파트를 포함해 그 일대에 정전이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전은 오전 7시 10분 55초 무렵부터 약 40초간 이어졌고 아파트는 바로 비상발전을 가동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승강기 업계 관계자는 정전과 비상발전, 복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승강기가 갑자기 멈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반 아파트 승강기가 아니라 50에서 60층 건물에 들어가는 고속 승강기이다 보니 최고 분속 240m로 내려오다 정전으로 급제동하면서 충격이 컸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은 지 3년 된 신축 아파트지만 승강기로 인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승강기는 과거 3차례 안전지적을 받았는데 이 중 2차례는 비상벨을 눌러도 연결이 안 되거나 없는 번호가 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입주 직후엔 승강기 이동 소음이 집안까지 들린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가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전문 직원 있나요? 대상소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위탁을 주는 거고. 네. 근데 저희한테 사고 원인 이런 걸 물어본다고 뭘 알 수 있을까요? 피해 주민은 아무 설명도 사과도 못 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원인이 나오기까진 최소 2달 이상 걸릴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요즘 과일과 채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수확을 앞둔 과일과 채소를 싹 쓸어가는 도둑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정성으로 키워서 이제 내다 팔려던 농민들은 허망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논산의 한 대추 방울토마토 농장. 수확을 앞둔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연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방울토마토 나무줄기에 열매가 듬성듬성 매달려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열매들은 대부분 설익었습니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하지만 줄기는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 비닐하우스에서 나무 600여 그루에 있던 방울토마토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없어진 방울토마토는 150kg, 시가로 100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가 50개를 사다 놓고 쓰는데 어제 쉬어보니까 바구니가 33개밖에 없더라고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참 허망하죠. 지난해 겨울 가까운 딸기 농장에서도 딸기 600kg-가량을 도난당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시기에 농작물 절도가 반복되자 경찰이 절도 예방을 당부하는 현수막을 내걸 정도입니다. 그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놈들은 그냥 거저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따가니까 마음이 안 좋고 그렇지. 경찰은 농작물 절도 사건의 경우 신고가 늦거나 CCTV가 드물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농산물 절도 같은 게 보통 야외에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발생을 했을 때 바로 신고되는 경우가 좀 없거든요. 한 몇 시간 늦게는 하루 정도 지나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농작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일본에서는 오늘 민간 기업이 최초로 개발한 우주 로켓이 발사 직후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큰 기대를 받으면서 생중계까지 하던 상황이었는데요. 일본 과학계는 물론 국민들도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 와카야마현 로켓 발사장에서 일본 최초의 민간 개발 로켓 카이로스가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그러나 발사 5초 만에 굉음을 내며 공중 폭발했습니다. 곧이어 불덩이로 변한 로켓 파편들이 지상으로 쏟아져 발사장 주변은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특히 생중계를 위해 발사장 위에서 항공 촬영 중이던 방송사 헬기 근처로 불똥과 파편이 쏟아져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발사 현장에 미리 배치됐던 소방차들이 불길을 잡느라 애를 먹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구한테 거예요? 민간기업 스페이스원은 현재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자동 제어 시스템이 로켓의 결함을 감지해 스스로 파괴 명령을 수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皆様の期待に十分お答えができなかったことに対して深くお詫びを申し上げます。 폭발한 민간 로켓에는 일본 정부가 의뢰한 위성이 탑재돼 있었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 파악 등 정보 수집 기능을 갖춘 100kg짜리 소형 위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실패로 당분간 일본의 우주 개발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 스페이스원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재도전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중국에서는 연일 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허베이성의 한 상가 건물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까지 2명이 숨졌고 26명이 다쳤는데요. 가스 누출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유경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국 베이징 인근 도시인 허베이성 사너시. 굉음과 함께 도로 오른편 건물이 폭발하고 희뿌연 연기가 일어납니다. 폭발과 함께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도망가던 시민이 파편에 맞아 넘어집니다. 놀란 운전자는 아예 차량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현지 시각 오전 8시쯤 중국 허베이성 사너시의 한 식당에서 폭발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식당에 입주했던 4층 규모의 상가는 건물 뼈대까지 모두 무너졌고 주변 건물과 차량은 파편과 흙먼지에 뒤덮여 처참하게 변했습니다. 炸时候是7点45，你看我一个包就吃不了口嘛，万华大厦就是整个里面是超市。 소방당국 등은 사고 현장 반경 500m 이내 주민들을 대피시켰고 혹시 모를 매몰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안전등을 이유로 지금 현장 출입이 막혀 있는 상황인데요. 사고가 발생한 지 약 4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고 현장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국은 이번 폭발이 가스 누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스 폭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6월에 음식점 LP가스가 폭발해 2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치는 등 3년 사이 발생한 사고만 3건에 달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오는 15일부터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이 될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정부가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속이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투표함이 등장하면서 의구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도네츠크. 러시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집집마다 가정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입니다. 그런데 투표함이 투명합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투표용지 표기도 직원들 앞에서 합니다. 시선을 피해주긴 하지만 잠시뿐입니다. 다른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용지는 접히지도 않은 채 투명 투표함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상 공개 투표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러시아 대선에는 무소속인 푸틴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4명이 출마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3명은 구색 맞추기용일 뿐 푸틴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될 거란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전 60%대였던 푸틴의 지지율은 지난달 8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결과가 뻔한 상황이지만 이번 대선이 러시아 사상 최악의 조작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러시아 전문가는 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이번 대선이 푸틴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며 푸틴은 높은 득표율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Впереди голосование на выборах президента. Да, они полная фикция и фальшивка. Путин нарисует себе любой результат, который ему по душе. 푸틴은 1999년 12월 대통령 권한 대행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에 당선돼 또다시 6년 임기를 채운다면 푸틴은 철권 통치자로 군림했던 스탈린의 29년 집권 기록을 깨게 됩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지난 1월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 현장에서 2명의 젊은 소방관들이 세상을 떠났죠. 당시 불이 난 공장 안에는 가연성 물질인 식용유가 4,000리터 넘게 쌓여 있었지만 소방관들은 이런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채 구조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 건물 사이로 솟구쳐 오른 불은 몇 차례 폭발하듯 타오르더니 금세 공장을 뒤덮었습니다. 곧바로 소방구조대원 4명이 도착해 인명수색을 위해 화재 공장 내부로 진입합니다. 이쪽을 터줬습니다. 길을 안내해 주니까 이쪽 편에서 반대 방향 쪽에서 소방대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빨리 합류시키라고. 하지만 공장 3층으로 올라가던 중 폭발과 함께 계단이 무너졌고 고 김수강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가 화마 속에 갇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량의 기름이 있는 곳에 안전대책도 없이 소방대원을 투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 달여간의 조사 끝에 당시 소방관들은 공장 안에 식용유가 쌓여 있다는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고 수색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용유가 안에 있었다는 내용들을 좀 저희 대원들이 사전에 인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정보들이 저희가 관계자들한테부터 좀 취득을 못했고요. 또 갑작스러운 폭발은 대원들이 인명검색차 출입문을 열자 갑자기 공기가 유입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런 폭발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한 방향으로 연기와 가스를 배출하면서 진입하는 구획 화재 진입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날 상황 자체가 굉장히 먼저 그 반대표로 들어간 팀 같은 경우에는 화점 확인을 하러 들어갔었는데 조사팀은 공장 3층 튀김기의 온도 제어기가 고장나면서 가열된 식용유에 불이 붙었고 쌓여있던 식용유 982리터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공장 관계자가 화재 발생 이틀 전 오작동을 이유로 경보기를 꺼놓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식용유를 이용해서 식품을 가공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 감지기가 작동을 가끔 하니까 본인이 경종을 정지시켜놨다. 소방청은 화재 진압에 필요한 정보를 현장 소방관에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개인별 통신 시스템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고립되거나 다친 소방관을 빨리 구할 수 있도록 신속 동료 구조팀을 운영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레저용 사륜 오토바이의 무단 주행으로 인해서 한라산이 훼손되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보도가 나간 이후에 제주도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또 훼손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홍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레저용 사륜 차량에 훼손된 들판. 대형 바퀴 자국을 따라 바닥은 마구잡이로 파헤쳐졌습니다. 공중에서 보면 사륜 오토바이 체험장을 방불케 합니다. 한가운데 웅덩이부터 나무가 심어진 경계까지 주행 흔적은 마치 코스를 조성한 듯 보일 정도입니다. MBC 보도 이후 제주도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훼손된 지역은 사유지와 공유지를 포함해 소나 말에게 먹일 풀을 기르기 위한 초지. 관리자 허가 없이 동호회나 개인이 무단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용이 좀 증가하고 차후에 이제 목초를 수확했을 경우에 목초 수확량이 조금 감소될
아무래도 했다고 이제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주도는 무단 주행한 운전자를 특정해 초진의 제한행위 위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경찰도 초지 관리인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의회는 관련 법에 직접 제한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해 조례로 훼손을 막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 행위 제한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제주도는 초진의 사륜 오토바이 운행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무단으로 체험장을 운영한 업체에 대해 고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MBC의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보했던 전 쿠팡 직원이 실명을 밝히고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의 단기 채용 담당자였던 김준호 씨는 자신이 직접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걸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이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처음으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장에 나온 제보자 김준호 씨.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의 단기직 채용 담당자였습니다. 김 씨는 2022년 입사 직후 업무 교육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처음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원 평정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평범한 직원 업무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대상자 이름 중 JTBC 작가라고 이름이 입력되어 있는 걸 보고 그때서야 대상자들 자세히 보고 이게 블랙리스트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검증이나 사유 없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례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관리자랑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오르거나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혹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었고 김 씨는 퇴사 후 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 지회에 가입했고 또 다른 전직 쿠팡 직원의 도움으로 입수한 PNG 파일, 즉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국민권익위원회와 MBC에 제보했습니다. MBC 보도 직후 쿠팡 측은 PNG 파일을 출처 불명의 문서라고 주장하더니 사흘 만에 기밀을 유출했다며 제보자 등을 고소했습니다. 김 씨 등 제보자 2명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보호 조치를 신청했지만 권익위는 2주째 별다른 답변이 없습니다. 내부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쿠팡 대책위는 블랙리스트 피해자 중 1차로 80명이 이달 중으로 쿠팡을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 측은 민주노총과 MBC는 회사의 영업 기밀 자료를 탈취한 범죄자들을 공익 제보자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있다며 오늘 기자회견은 경찰이 수사 중인 범죄 행위를 비호하는 내용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기후 위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후 정책을 중심으로 투표를 하는 유권자를 기후 유권자라고 하는데요. 뉴스데스크는 오늘부터 3차례에 걸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기후 유권자들은 누구이고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또 이들이 요구하는 건 무엇인지 김민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2022년 8월 8일 장대비가 쏟아지던 서울 동작구 성대시장. 시장길은 순식간에 거대한 급류로 바뀌었습니다. 시장을 지나던 승용차 여러 대가 멈춰섰고 정육점 사장님은 가게 앞에 내놓은 냉장고가 떠내려갈까 봐 붙잡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때 차도 폐차했어요. 차에 가봐야 되는데 갈 시간이 없었어. 이 시장길을 따라 100개가 넘는 점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인들은 이제 조금이라도 빗줄기가 굵어지면 그날 밤이 떠오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기후가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누군가는 같이 노력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는. 하루하루 날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농민들은 기후위기에 더욱 민감합니다. 이 호두나무 숲도 몇 해 전 종잡을 수 없는 겨울 날씨에 40%가 고사했습니다. 봄이라고 생각하고 물을 수액을 올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영하 10도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나무의 조직들이 다 동파되면서 동해를 입어가지고 특히 전남 지역은
2020년 최악의 물난리를, 2023년엔 최악의 가뭄을 연이어 겪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가뭄 때문에 만났던 엄기봉 이장은 이번엔 이례적으로 자주 오는 겨울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3년 동안 가물었어. 가물다가 이렇게 너무나 가물다 보니까 물이 고갈되고 또 올해는 또 너무나 비가 잦아.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홍수와 가뭄을 겪은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단체가 전국 1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2.3%는 이번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후보에게 더 관심을 둘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기후위기에 민감한 유권자, 이른바 기후유권자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전체 설문 대상자의 33.5%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8.1%로 기후유권자 비중이 제일 높았고 서울 36.3%, 대전 34.3% 순이었습니다. 경제 활성화, 복지 강화, 정치 개혁, 그다음 외교 안보 이런 모든 문제에 앞서서 기후 공약을 제일 먼저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10명 중에 1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 기후위기 대응은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설치됐던 기후특위 같은 경우에 입법권도 가지지 못하고 상설화되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그저 이제 회의만 하다가 끝나는.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국회, 정치에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보에게 투표하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지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서 같이 선거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 잠식 상태에 놓였습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26억 원으로 집계됐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면서 자본 잠식 상태라고 공시했습니다. 자본 잠식이 되면 유가증권 시장의 규정에 따라서 주식 거래가 즉시 정지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 채권단은 당초 4월 11일로 예정됐던 기업 개선 계획의 의결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번 월드컵 예선에 나설 축구대표팀에 이강인만큼이나 선발 여부가 관심을 모았던 선수가 있습니다. 33살 나이에 처음 태극마크를 달게 된 스트라이커 주민규 선수를 박주린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자타공인 국내 최고의 골잡이지만 주민규는 그동안 대표팀 얘기만 나오면 작아졌습니다.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것 같은데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대표팀에 못 들어가는 것이고 또 언젠가는 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항상 모두가 국가대표가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다 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멀어지는 듯했던 태극마크의 꿈은 현실이 됐습니다. 이달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 2연전을 앞두고 만 33살의 주민규는 황선홍 감독의 부름을 받으며 역대 가장 늦은 나이로 A대표팀에 처음 승선했습니다. 지금 3년간 리그에서 50골 이상 넣은 선수는 지금 전무하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11년 전 2부 리그 연습생으로 시작해 뒤늦게 기량을 꽃피운 주민규. 2021년 K리그1 득점왕을 시작으로 3시즌 연속 리그 최다 득점을 올리며 결정력에 꾸준함까지 겸비했지만 벤투와 클린스만 감독에게 외면을 받으면서 기대는 번번이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상처받는 거는 저만 상처받고 제가 부족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제가 하면 되는데 자기 자식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안 됐을 때 그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답다는 팬들의 응원 문구처럼 묵묵히 때를 기다린 대기만성 골잡이. 이제 최고령 A매치 데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랑 같이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빨리 훈련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큰 것 같아요.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김연경의 맹활약으로 흥국생명이 현대건설의 정규리그 1위 확정을 막았죠. 김연경은 한국 복귀 후 아직 챔프전 정상에 서지는 못했는데요. 은퇴를 미루고 1년 계약을 맺었던 만큼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명로 기자입니다. 패배하면 챔프전 직행 티켓이 사라지는 상황. 김연경은 유난히 의욕적이었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막고 나서는 더 포효했고 흐름을 뒤집는 공격 뒤에
서브를 넣은 후배에게 달려갔습니다. 홈에서 축포를 준비하던 현대건설의 3대0 완승. 김연경은 어느 때보다 기뻐했습니다. 끝까지 이걸 좀 끌고 가고 싶다라는 것들이 모든 선수단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게 좀 잠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닷새전 최하위 페퍼에 충격패를 당해 자력 1위는 무산됐지만 모레 최종전을 승리하고 오는 16일 페퍼가 현대건설을 잡아주면 극적인 리그 우승도 가능한 만큼 김연경은 1위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페퍼저축은행을 응원할 수밖에 없고 또 야스민 선수가 최근에 또 컨디션이 많이 좋은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복귀 후 챔프전 준우승만 2번. 제가 사실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 정말 너무 아쉬운 그런 경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은퇴 얘기에 말을 아꼈지만 정상에서 내려오겠다는 의지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승하려고 은퇴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이래저래 많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갈 수 있는 데까지 높은 곳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세르비아 프로축구에서 나온 골 장면입니다. 코너킥 키커로 나선 선수가 엄청난 가마차기로 코너킥으로만 2골을 넣었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깨끗한 하늘도 잠시 내일은 다소 궂은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밤사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들어오겠고요.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내륙 지방에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까지 끼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시야가 매우 답답해질 전망입니다. 조심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올라서 서울의 낮 기온이 15도, 합천의 경우 19도까지 올라 4월 초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에는 산불 위험성이 커지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강해지면서 강풍특보까지 내려지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예측을 보시면 이미 수도권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밤 사이는 점차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겠고요. 이 먼지는 사흘가량 머물 전망입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3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5도, 청주 17도, 대구 등 경상권은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충청과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